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라이트입니다. 푹푹 찌는 무더위가 지나가자마자 밤사이에는 폭우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시간당 최대 70mm 폭우가 내린다는 전망인데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양인지 지금부터 주의할 점은 뭔지 잠시 뒤 취재기자 그리고 전문가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방류 허용인 만큼 이제 방류 개시 시점만 남았는데 여야 공방은 2라운드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 먼저 보시고 비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7월 4일 화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에 내리는 장맛비는 자정 전후부터 새벽 사이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최고 150mm 이상, 시간당 70mm의 국지성 호우가 예고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북 남원에서 빗길에 미끄러진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40대 아버지와 10대 아들이 숨졌습니다. 경기 평택에서도 25톤 화물차가 승용차와 중앙분리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한때 3개 차선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최종 보고서에서 일본의 계획이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내용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공식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부산에서도 태어난 지 8일 된 신생아를 야산에 안매장했다는 친모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와 관련해 237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이 제3자 변제에 반대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외교부의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이의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1개월 만에 2%대로 진입했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이후에 다시 높아져 연말까지 3% 안팎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수도권 전역에 오후 6시부터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중부지방에는 밤사이에 시간당 최대 70mm의 국지성 호우가 예보된 가운데 서울시는 시내 27개 하천 출입을 모두 통제했는데요. 자,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네, 서울 지하철 4호선 이수역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비가 강하게 내렸다 약해졌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후 6시부터 강해진 비는 밤이 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빗줄기가 조금 줄어들었지만 잠시 전까지만 해도 우산을 써도 바지와 신발이 모두 다 젖을 정도로 비가 세차게 내렸습니다. 도로 상황도 좋지 않은데요. 도심 전체 주행 차량의 평균 속도는 밤 9시 기준 시속 17.4km로 퇴근 시간대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서행 수준입니다. 도로가 미끄럽고 또 많은 비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탓에 도심 곳곳에는 차량 추돌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있는 증산고 하부 도로는 수위가 도로와 가까워져 한때 양방향 통행이 전면 통제됐지만 밤 9시 23분부로 수위가 하강해서 통제가 해제됐습니다. 또 서부간선도로 금천 방향에서는 밤 9시 2분부터 도로가 침수돼서 한 개 차선이 부분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 올림픽대로에서는 김포 방향 잠실철교와 강동대교 인근, 하남 방향 행주대교와 양화대교 인근에서 도로에 물이 고여 차량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자 서울시는 오후 5시부터 상황근무 1단계를 발령했는데요. 이와 함께 서울 시내 하천 27곳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목동 등 2곳의 빗물 펌프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네, 침수 피해를 입는 곳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밤사이 비가 더 많이 온다고요? 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에는 오후 6시부터 호우주의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는 내일 새벽 시간당 최대 70mm가 넘는 비가 오는 지역도 있습니다.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릴 걸로 예상돼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 이수역은 지난해 역사에 물이 들어차는 등 피해가 컸는데 배수로 공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는 10월은 돼야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서 호우가 쏟아지면 또다시 침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밤사이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하천이나 산 등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TV나 인터넷을 통해 기상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개울가나 하천 주변 등 범람이 예상되는 곳에는 되도록 접근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지하철 4호선 이수역 인근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네, 자, 빗길 교통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6시 20분쯤 경기 평택시 국도에서 고덕 방향으로 달리던 2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승용차와 중앙분리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동승자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사고 당시 화물차에서 시작된 불이 중앙분리대와 인근 방음벽까지 번지면서 사고 수습을 위해서 양방향 3개 차선이 통제되는 등 퇴근길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반쯤에는 전북 남원시 광치동의 한 도로에서 49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충돌해 A씨와 10대 아들이 숨졌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주변 운전자들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A씨의 아들은 사고 직후 불이 난 차량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운전자 A씨를 구조한 다른 차량 운전자들은 차량 안에 연기가 많아 뒷자리에 있던 아들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이번 비는 자정부터 새벽 사이가 최대 고비인데요. 좀 더 자세한 기상 상황과 대비책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밤 사이에 내륙 곳곳에 시간당 30에서 많게는 70mm 이상의 호우가 내린다. 이렇게 예보가 돼 있는데요. 자, 네. 1시간에 70mm가 내린다는 거는 어느 정도 양입니까? 네, 1시간에 50mm의 비가 내리면 네. 그 자동차 운전할 때 윈도우 브러쉬로 이렇게 앞에 유리창을 비를 제거를 해도 앞이 안 보일 정도거든요. 예. 1시간에 70mm 정도면 양동이로 물을 쏟아붓는 정도의 강우량입니다. 아, 그럼 뭐 운전할 때 힘든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좀 주의를 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네, 서울은 지금 그 남북으로 그 굉장히 좁은 그 강수대가 서울을 막 통과해서 지금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서울이 완전히 비가 그친 건 아니고요. 또 새벽에, 밤에 상층에서는 그 기온이 냉각되기 때문에 또 대기 불안정에 의한 강수가 예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후는 서울을 막 빠져나간 이 강한 구름대가 움직이고 있는 경기 북부, 강원 영서 지방, 또 충청도, 전라도 지방이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경기 북부, 강원 영서, 충청, 전라도 지방까지 네네. 특히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십사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네네, 지금 강한 비구름대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길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지금까지도 많은 비가 내렸는데 새벽 시간대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이다 이런 예보가 네. 있었는데요. 네. 취약 시간대 내리는 비인데다가 또 지금 네. 돌풍, 천둥, 네. 번개가 동반되는 만큼 네. 각별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밤에 더 특히 강한 비가 올 수 있는 이유가 남쪽에서 뜨거운 비의 원료가 되는 고온 다습한 수증기가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상층으로 찬 공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대기가 불안정해서 낮에 또 천천히 비가 내리는데 이제 밤이 되면 더욱더 상층의 공기가 차가워지기 때문에 더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때 조심해야 될 게 밤에 그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분이나 상습 침수구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주무시지 마시고 이 강수 형태 또는 기상 정보를 예의주시하면서 그 지역에서 비가 많이 오는 지역, 그러니까 물에 잠길 수 있는 지역에서
한 빨리 벗어나야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최근에 보면은 야간에 폭우가 잦은데 이게 네. 뜨거운 수증기가 있고 그리고 상층 공기가 밤이 되면 차가워지기 때문에 지금 비가 이렇게 많아진다. 더 그 네. 대기가 낮에도 불안정하지만 예. 지금 최근에 우리 한반도 그 공기 흐름을 보면 예. 남쪽 열대 바다에서 고온 다습한 공기가 한 약 1.5km 이하 하층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그저께 굉장히 더웠거든요. 그렇죠. 정체 전선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상태에서 상층에서 보면 기압 능에 들어서 남쪽에서 더운 공기가 상층으로 유입이 되는데 이 기압 능이 동쪽으로 빠지고 기압골에 들면서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를 끌어내렸기 때문에 낮에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졌는데 이게 밤이 되면 예. 저 높은 곳에서는 더 지면 부근은 그래도 열이 가득 있는데 상층 부근에는 더 열을 많이 잃기 때문에 야간에 더 대기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특히 국지적인 폭우가 야간에 심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자, 이렇게 갑자기 특히 밤사이에 많은 비가 내리면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 주차장 같은 곳 특히 주의를 좀 하셔야 될 텐데요. 네. 어느 정도 되면 빨리 대피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반지하 거주자분들은 계단으로 물이 조금씩 새어 들어오면 그걸 막을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네. 빨리 한 계단 더 1층이나 2층을 올라가면 소중한 목숨 피해가 없을 거로 보입니다. 그거를 대부분이 막으려고 집에 있는 물건을 보호하려고 예. 그런 현장인데 작년 8월 8일에 반지하 침수 사건도 그런 형태였거든요. 물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었는데 네. 그래서 오늘 밤 그런 물이 조금씩 지하로 들어오면 그걸 네. 막으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빨리 반지하에서 1층이나 2층으로 올라가야 그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해 저희가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올 때 어느 정도 네. 높이가 되면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못 나오는 경우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네네. 작년 포항에서 지하 주차장에서 물이 막 새어 들어오는데 그걸 빠져나오려고 하다가 소중한 인명을 잃었는데요. 네. 자, 지하 주차장에 지하에 물이 새어 들어오면 그거를 차에서 빨리 나와서 계단이나 빨리 올라가야지 그거를 차를 빼려고 차가 잠길 걸 염려해서 차를 빼려다가 예. 그런 피해를 당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반지하 대비 요령처럼 지하 주차장에 물이 내려가는 언덕에서 물이 막 들어오면 네. 차를 뺄 게 아니라 빨리 거기를 벗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재난 피해를 줄이려면 그 현장에서 빨리 도망가라. 이게 피해 줄이는 철칙입니다. 예. 빗물이 들어오면 곧바로 대피하라. 네네. 예.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예. 네네. 방금 이제 지하 공간 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또 강남역처럼 폭우가 오면은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에도 도로 침수도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좀 기억을 해둬야 되는 행동 요령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작년에 강남에는 물론 시간당 매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한 시간에 100mm 넘는 비가 내렸거든요. 오늘 밤에 내리는 서울 지역에 내리는 비가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자, 지금 대도시에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시에 많은 비가 내리면 그게 어디로 지하로 침수될 수 없이 전부 하수구로 몰리게 됩니다. 예. 그런데 하수구에 담배꽁초나 낙엽이 있어서 빠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늘에서 쏟아지는 양보다 밑으로 하수도를 통해서 빠지는 양이 적게 되면 당연히 넘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를 대비해서 하수도를 크게 만드는 공사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작년에 강남 지역 침수 같은 그런 피해가 지금 7월 초인데 8월 태풍 올 때 9월까지도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도시에 많은 비가 내리면 가급적 차 운전을 피하시고 네. 특히 지하차도를 들어가실 때 물에 잠겼을 때 내가 차를 빨리 여기를 통과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차를
그냥 거기 세워두시고 차에서 벗어나는 게 좋고요. 지하에 들어갔는데 물이 반절씩 찼다 그러면 빨리 역시 계속 그 시동을 네. 걸고 있을 게 아니라 더 물이 차서 문이 안 열리기 전에 빨리 차에서 벗어나서 대피를 해야 됩니다. 네. 대도시 지하도 대피 요령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바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어느 정도 비가 좀 차올랐을 때 차를 좀 두고 떠나야 된다. 뭐 이런 기준이 네. 있을까요? 네네.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바퀴 위에 차 문에 반절 정도가 되면 수압이 강하기 때문에 차 문이 안 열린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빨리 차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차 바퀴 정도 됐을 때는 문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때 빨리 대피를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미 많은 비가 내려서 집안이 약해진 상황이라서 산사태도 좀 주의를 네.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산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몇 가지 전조 증상들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산사태는 그 오랜 시간 자연적인 산에서는 산사태가 잘 나지 않는다고 산사태 전문가들이 말을 합니다. 네. 어디에서 산사태가 나냐면 인간의 손이 탄 곳, 터널 뚫거나 도로를 확장하거나 전원주택 짓는다고 산을 깎은데 이런 곳에서는 방벽을 튼튼히 쌓지 않으면 언제든지 많은 비가 오면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산사태 전조 현상이 있습니다. 전봇대가 흔들리거나 아, 밤에 야간에 우르릉 소리가 난다거나 네. 낮에는 전봇대 흔들리는 걸 볼 수 있지만 그런 곳에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빨리 자기가 거주하는 집에서 산 쪽이 아니라 산 반대쪽으로 빨리 대피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현상이 한 1, 2분 사이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전조 증상 그리고 저희가 그래픽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증상이 네네. 나타나면 산 네. 반대쪽으로 빨리 대피를 네. 하는 것이 좋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자, 네, 요즘 날씨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난 네. 주말 내내 찜통더위가 이어졌고요. 또 어제는 서울 기온이 34.9도까지 네네. 9도까지 찍으면서 최고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네. 또 오늘은 비가 이렇게 또 퍼붓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불규칙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네. 이럴 거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이 사실은 이제 장마철이기 때문에 비가 그치면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굉장히 습한 공기가 덮여 있기 때문에 구름만 없으면 비가 그치면 강한 일사에 의해서 기온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건조한 공기가 아니라 습한 공기이기 때문에 기온이 밤에도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후변화도 아니고 엘니뇨 현상 때문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냥 우리나라 통상 여름철에 전형적인 장마철 그런 더위이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면 조금 기온은 떨어지지만 또 폭우로 피해를 볼 수 있고 또 비가 그치면 무더위 속에서 그런 허약자, 노약자들이 위험한 순간에 노출이 됩니다. 네. 자, 이 폭우가 지나고 나면 다시 더위가 찾아왔다가 이번 주말 앞두고도 남부지방으로 중심으로 해서 또 장맛비가 네. 나타날 가능성이 예보가 되고 있는데요. 네. 자, 이 패턴이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까요? 네, 오늘 4일과 내일 5일 오전까지는 이렇게 전국에 정체전선에 의한 장맛비가 내리고요. 네. 그래도 또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7월과 8일경에 충청도 이남지방에서 오늘과 비슷한 그런 장맛비가 내릴 것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비가 안 오는 지역은 낮 기온이 33도. 그러니까 굉장히 습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 몸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30도 이상의 그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IAEA의 최종 보고서가 오염수 방류의 가장 중요한 명분이었던 만큼 일본은 국내외 여론전을 이어가며 방류 시기를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평가한 최종 보고서를 전달합니다. IAEA는 보고서에서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접근 방식과 활동이 국제 안전 기준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plan as it has been proposed and devised is in conformity with the agreed international standards. 특히 도쿄전력이 계획하고 평가한 바와 같이 오염수를 통제하고 점진적으로 바다에 흘려보내면 인체와 환경에 방사능이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의 안전성 검토는 방류 단계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며 현장의 실시간 모니터링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f the government decides to proceed with it, the IAEA will be permanently here, reviewing, monitoring, assessing this activity for decades to come. 일본은 IAEA의 이번 최종 보고서로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명분을 확보한 만큼 오염수 해양 방류가 안전하다는 점을 전제로 국내외 여론전에 더욱 힘을 실을 것으로 보입니다. 責任あるリーダーとして日本や世界の人々の健康や環境に悪影響のある放出を認めることはないと申し上げてきました。 일본 정부는 다만 국내 어민들의 반발 등 국내 반대 여론과 주변국의 움직임을 살피며 방류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IAEA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손을 들어줬지만 자국민과 주변국의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IAEA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 정부는 아직 공식 반응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박부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YTN과 통화해서 검토할 IAEA 보고서 내용이 생각보다 많아서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용이 파악되는 정도에 따라 정부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시점이 결정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최종 보고서에 대한 우리 정치권의 평가는 극과 극으로 엇갈렸습니다. 과학적 검증에 무게를 두며 악의적 선동을 멈추라는 여당과 국민 우려를 괴담치부한다는 야당이 첨예하게 맞붙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국제적인 규범에 맞춰 일본 오염수 방출에 대응해야 한다며 IAEA 최종 검토 보고서 내용에 힘을 실었습니다. 국민이 안심할 때까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없을 거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우려 불식에 집중했습니다. 최종 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수산물 수입은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염수 저지 장애 집회에 나선 민주당을 향해선 광우병에 이은 악의적 선동 정치를 멈추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아무리 IAEA를 공격해도 과학적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야권의 오염수 반대 투쟁의 목적은 결국 대선 불복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갈릴레이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중세 종교 재판의 맹목적 세계관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야권의 목적이 대선 불복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반면 민주당은 IAEA가 거액의 기여금을 댄 일본의 입맛에 맞춰 정치 보고서를 썼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젠 보고서를 명분 삼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저 믿어도 좋다라고만 하니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없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기존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당내 대책기구와 국회 상임위 현안 질의 등을 통해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면서 장외에선 여론전도 함께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오염수를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결과를 보고 저희가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IAEA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정부가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가운데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4명에 대한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했는데 법원이 이 가운데 한 건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이의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가운데 제3자 변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는 4명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한 날, 광주지방법원이 이 가운데 양금덕 할머니의 공탁권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양 할머니가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법원에 낸 적이 있어 내부 회의 끝에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외교부는 판사가 아닌 공탁 공무원이 형식상 요건을 완전히 갖춘 공탁 신청에 대해 제3자 변제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며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헌법상 보장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불수리 결정을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즉시 이의 절차에 착수하여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며 또한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 다른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를 비롯해 2건은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반려됐습니다.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피해자 측은 일방적인 공탁 절차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를 상대로 반발을 이어갔습니다. 제3자 변제에 반대하는 피해자들의 채권을 어떻게 소멸시킬 것인지, 어떻게 그 사람들의 손에서 판결을 뺏어갈 것인지가 지금의 싸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 가운데 11명은 변제금을 수령했지만 나머지 4명에 대한 문제 해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와 관련해서 경찰이 모두 237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자체에서 253건을 수사 의뢰받아 이 가운데 237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남부가 57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은 38건, 인천 30건, 대전 26건, 전남 12건으로 이외 다른 지역은 10건 이하로 집계됐습니다. 숨진 것으로 확인된 아동은 모두 11명으로 서울병원에서 출산한 직후 치료받던 아기가 숨졌다고 친모가 진술한 경기 하남시 사례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현재 소재와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영유아는 178명입니다. 출생 미신고 아동들의 전수조사가 전국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부산에서 태어난 지 8일 된 신생아를 야산에 안매장했다는 친모가 나왔습니다. 아이가 갑작스레 숨져서 유기했다고 진술했는데 8년이나 이미 지나서 수색부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병원에서 딸을 출산한 40대 A씨. 일주일 뒤 퇴원해 아이와 함께 부산 기장군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지자체 출생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부산 기장군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아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아이를 유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친모 A씨는 숨진 아이 시신을 집 근처 야산에 묻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A씨는 집안일을 하던 중 아이를 살펴보니 숨져 있었다며 경황이 없어 신고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A씨는 남편과 함께 살지 않았고 기초생활 지원으로 생계를 꾸려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일단 A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사체 유기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 처벌할 근거가 없고 아이가 학대로 숨졌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A씨가 아이를 묻었다고 진술한 야산 일대에서 본격적인 수색을 벌일 계획입니다. 하지만 해당 장소에서 도로 확장 공사가 이루어졌고 8년이나 지난 뒤여서 정확한 지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YTN 최상입니다. 네, 지난달 경기 오산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6명의 사상자를 낸 뒤에 달아난 20대 운전자의 차량이 경찰에 압수됐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 차량이 압수된 건 처음입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대낮에 SUV가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덮치며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그대로 칩니다.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대형 사고를 내고도 계속 달리던 차량은
다른 차를 들이받은 뒤에야 겨우 멈춰섰습니다. 운전자 20대 A씨는 구속됐고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의 2배를 훌쩍 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 정도가 큰 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만큼 재범 우려도 있다고 판단해 A씨의 차량을 압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은 사건이 송치될 때 검찰로 넘어가고 이후 재판에서 몰수 결정이 나오면 최종적으로 소유권도 박탈됩니다. 음주운전을 처음 저지른 초범의 차량이 압수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는 5년 안에 5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거나 2번 이상 음주운전했던 사람이 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만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새로 내놓은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따라 이달부터는 초범이더라도 사상자가 여러 명 발생하거나 사고 뒤 도주하는 등 중대 음주운전 사고로 분류되면 차량 압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 역시 4번째 적발부터는 압수 대상에 포함됩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 압수를 강화하면 재범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산권을 박탈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특히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게 되고 재범의 의지를 차단할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으로. 경찰은 또 상습 음주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나 음주운전 방조 등의 행위도 적극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근로자위원 측은 최초 요구안보다 80원 적은 12,130원을 요구했고 동결을 주장했던 사용자위원 측은 올해보다 30원 오른 9,650원을 제시했습니다. 노사의 간극이 여전히 큰 만큼 최저임금위원회는 양측 수정안을 토대로 격차를 좁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중순까지 결정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 다음 달 5일 확정 고시해야 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1개월 만에 2%대로 진입했습니다. 이 석유류 가격이 역대폭으로 떨어진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보도에 김지성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이후 3%대 상승률을 보이던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에는 2%대로 둔화했습니다. 2%대 진입은 지난 2021년 9월 이후 21개월 만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올해 1월 5.2%를 기록한 이후 5개월 연속으로 상승률이 하락했습니다. 무엇보다 석유류 가격이 내리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6월 석유류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25.4% 하락해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5년 1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휘발유가 23.8%, 경유 32.5%, 자동차용 LPG는 15.3%가 내렸습니다. 지난 5월에는 마이너스 18%를 기록했다가 이번 달에는 마이너스 25.4%를 기록해서요. 이번 0.6% 하락폭의 한 75% 정도가 석유류 가격 하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월 축산물 가격은 4.9% 하락했는데 돼지고기가 7.2%, 국산 쇠고기는 5.1% 내렸습니다. 쌀과 밀가루, 과일 등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지수 상승률도 2.3%에 그쳐 27개월 만에 2%대로 둔화했습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인 농산물 석유류 제외 지수는 4.1% 올라 지난해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물가 당국인 한국은행은 소비자 물가가 이번 달까지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이후 다시 높아져 연말까지 3% 안팎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기상 여건 영향과 품목별 가격 수급 동향을 점검해 필요하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택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공약 이행을 위해 종부세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60%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역전세난 해소를 위해 전세금 반환 목적일 때는 대출 한도를 늘려주고 결혼할 때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93만 명, 세액은 4조 4천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4년 만에 대상자가 2.4배, 세액은 10배 늘었습니다. 집값이 치솟은 데다 종부세율을 올렸고 공시가격 대비율인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95%까지 올렸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법정 최저한도인 60%로 내렸습니다. 그러자 대상자가 28% 증가한 가운데서도 세액은 25%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 여야 합의로 종부세율이 인하된 데 이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도 18.6% 급락했고 세수도 부족해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인상이 예상돼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공약 이행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60%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20년대 주택 부분에 있어서의 종부세 징수한 금액이 1.5조입니다. 저희가 이게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는 금년도에도 이 60%를 적용을 했을 때는 그 수준하고 거의 유사한 수준 정도로 될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이번 달 말부터 1년간 역전세난을 겪는 집주인에 대한 대출 규제가 완화됩니다.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DSR 40% 대신 DTI 60%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금리 4%의 만기 30년, 연소득 5천만 원의 타대출이 없는 경우 1억 7천만 원 정도 대출 한도가 늘어납니다. 집주인이 추가로 돌려줘야 되는 금액이 평균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한도가 1억 7,500만 원이 되면 역전세 문제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디딤돌 버팀목 대출 등 청년 대상 주택 구입 전세 자금도 23조 원 추가 공급합니다.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결혼할 때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해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양가에서 각각 5천만 원, 모두 1억 원을 증여세 없이 물려받을 수 있는데 결혼 자금에 한해 한도를 늘려줄 계획입니다. 사적연금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현재 1,200만 원인 분리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펫산업 성장을 위해 반려동물이 많이 걸리는 100여 개 질병에 대한 치료비는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낮췄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은 경기 반등과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췄는데 가업 승계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줄여서 중소기업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내린 1.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상반기 수출 투자가 애초 전망보다 좋지 않았다고 평가한 겁니다. 앞서 IMF와 KDI는 1.5%, 한국은행도 1.4%로 성장 전망치를 각각 낮췄습니다. 물가는 둔화 흐름이 지속하며 연간 3.3% 오를 것으로 내다봤고 취업자 수는 32만 명 증가, 경상수지는 230억 달러 흑자를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정책을 경기 반등과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미 36조 원이 넘은 세수 결손을 고려해 추경 편성 없이 경기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기금 여유 재원과 세계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민생 예산 등 재정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정책금융, 공공기관 등에서 15조 원 이상의 추가 재원을 투입하여 경기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내년 사업 집행이 올해 하반기로 앞당겨져 2조 원이 추가 집행되고 정책금융 규모는 13조 원 확대됩니다. 수출 촉진을 위해 하반기에 역대 최대인 184조 원의 무역금융이 공급됩니다.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준비합니다. 가업 승계를 위한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증여세를 나눠내는 연부 연납 기간이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고 1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300억으로 상향됩니다. 또 과세 특례 후 업종 변경 허용 범위가 대분류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서민 취약계층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하반기 중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2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 금리는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연구개발 지원 방식도 개편해 우주 항공, 바이오, AI 로봇 등 미래 원천 기술 분야 투자에 집중됩니다. 나노마켓식 관행 혁파, 세계적 수준의 공동 연구의 대폭 확대 등으로 R&D 지원 방식을 혁신하고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신성장 4.0 전략 등으로 첨단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국가 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문화서비스 산업 지원도 강화됩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러시아 반란 사태 이후에 자취를 감췄던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이 일주일 만에 새로운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조만간 전선에서 다음 승리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황보영 기자입니다. 러시아 정부를 몰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항의 표시를 하기 위해 모스크바로 행진한 것이다. 반란을 하루 만에 접은 뒤 지난달 26일 프리고진이 SNS에 공개한 음성 메시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후 무성한 추측 속에 자맹을 이어가고 있는 프리고진이 일주일 만에 두 번째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번에도 반란의 목적을 거론했는데 전과 달리 싸움의 상대를 좀 더 분명하게 지목했습니다. Наш марш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был нацелен на борьбу с предателями. 전부터 격한 비난을 쏟아낸 쇼이구 국방장관과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신을 따랐던 바그너그룹 용병들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я уверен, что вы увидите наши следующие победы на фронте. 다만 싸울 상대가 우크라이나 군인지 러시아 내부의 배신자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더 큰 지원을 호소한 프리고진은 본인의 위치에 대해선 함구했습니다. Сегодня нам как никогда нужна ваша поддержка. 반란과 자맹 그리고 간간히 메시지를 내는 상황에서도 프리고진은 러시아 국민으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여론조사기관 조사 결과 반란 전보다는 낮아졌지만 러시아 국민 3명 중 1명은 여전히 프리고진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답변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중국이 반도체 생산의 핵심 원료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에 대한 보복으로 읽히는데 옐런 미 재무장관의 방중 직전에 발표된 점이 눈에 띕니다. 워싱턴에서 권중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 상무부가 다음 달부터 갈륨과 게르마늄을 수출 통제 대상에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금속의 수출을 위해서는 상무부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외 구매자에 대한 정보도 상세히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수출 허가 검토가 중국 내각인 국무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태양광 패널과 컴퓨터 칩 등 다양한 제품에 널리 사용되는 광물로 유럽연합은 핵심 산업 원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미 언론들은 미국 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에 대한 맞대응 성격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전문가 말을 인용해 이번 조치가 고성능 반도체 생산에 즉각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이 광물 수출 제한으로 원료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관측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예상보다 시점이 빨랐습니다. And then the other topic is will they cut off the supply of rare earths, lithium, and other materials that are needed to the United States in retaliation. And so it's a long way of saying I don't know. I don't think so in the short term because the economic impact to China would be quite significant. 이번 수출 제한 조치는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방중 직전 발표됐습니다. 조만간 지나 러먼도 미 상무장관도 중국 방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이 디리스킹, 경제적 위험 제거의 대상으로 중국을 지목하며 반도체 규제 강화를 예고한 데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의 광물 수출 제한은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과 일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향후 파장이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규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정봉주, 김용남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이권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부쩍 자주 쓰고 있죠. 오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회의에서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해온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에 의해서 얻어지는 이익과 권리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 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합니다.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서 낱낱이 걷어내야 합니다. 네. 자, 비상경제 민생회의 모두 발언에서 나온 발언인데 오늘은 뭐 산업의 독과점 구조라던가 정부 보조금 나눠먹기 이런 내용 등이 이제 언급이 됐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권 카르텔 타파 이 부분을 강조하는 배경이 따로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특정 그 산업 분야나 이런 것을 지목한 거는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권 카르텔을 언급할 때 미루어 짐작해 보면 지난 정부에 있었던 뭐 태양광 보조금과 예. 관련한 부정 행위들이 있었고요. 또 라임 옵티머스 등 이제 금융 관련한 사고가 유독 많았잖아요. 근데 네. 그 금융 관련한 사고의 뒤처리도 영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기본적인 인식은 과거에 잘못된 관행들이 꽤 많았고 그게 아직도 남아 있다. 그게 그리고 서로 이권을 나눠 먹고 챙겨주는 이권 카르텔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기본적인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제가 보다 투명해지고 나아지기 위해서는 이런 이권 카르텔을 깨야 된다, 없애야 된다라는 점이 매번 발언 때마다 네.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권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예산에서도 낱낱이 걷어내야 된다. 그리고 기업 투자 막는 킬러 규제도 팍팍 걷어내야 된다. 오늘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경제에 대해서 대통령은 잘 모르실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이제 키워드가 카르텔이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1년 동안의 통치 행태를 보게 되면 크게 보게 되면 일단 편가르기를 계속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매 사안을 보는 국제 외교 관계도 그렇고 국내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것을 선과 악의 개념으로 봅니다. 그리고 일정하게 그 한 집단을 특정 집단을 그러니까 국민들이 공분을 살 만한 가상의 악마를 만들면 마녀를 만들면 그것을 악마화시켜갖고 공격을 하게 되면 일정 정도 본인에게 유리하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판단이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검찰 30년 가까운 생활을 하면서 국민들을 대부분이 잠재적 피의자로 보는 그러한 습성이 있는 데다가 기본적으로 요 바로 직전에 학원 카르텔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대형 학원 강사들, 예. 고액 학원 강사들 세무조사 압수수색하면서 일정 정도 지지율이 올랐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이것도 시간이 지나 보면 악마하고 마녀하는 데 성공을 했지만 학원 카르텔은 핵심이 두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일단 문제의 거래가 있어야 됩니다. 카르텔은 불법적인 무슨 거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집단화시키고 악마시키기 위해서는 문제 거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문제 거래 이면에는 금전 거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세무조사도 들어가 보고 그러게 되면 이미 거의 99.9% 투명화되어 있는 온라인 사업을 잡을 만한 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이제 결과는 아마 그 빈손이 될 것 같은데 근데 학원 카르텔 얘기를 하면서 지지율이 최근에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에 있어서 R&D 나눠먹기식의 얘기를 했는데 이제 R&D는 아마 벽에 부딪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대한민국 R&D는 중소기업에 거의 나가지가 않아요. 95% 이상이 대기업에 치중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기업 재벌 감세, 부자 감세, 대기업 몰아주기, 대기업 도와주기 이런 식으로 됐는데 R&D를 손을 대려고 하다 보면
존재하지 않는 카르텔을 얘기하고 있는데 막상 대기업만 눈에 띌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저는 카르텔로 재미를 보긴 했지만 구체적인 실체가 없이 R&D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은 벽에 부딪힐 것이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없이 가상의 대상을 악마화한다 이런 예. 표현을 지금 쓰셨는데 그래서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 이런 주장이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교육 카르텔 예를 들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교육과 관련해서는 뭐 최근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그 학원 강사가 출제위원을 자기가 만났다 그러면서 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강남의 그 학원가를 그 몇 년 사이에 석권한 모 학원의 경우에는 소위 얘기하는 킬러 문항을 쪽집게처럼 잘 맞추기로 유명해지면서 그 짧은 기간 내에 강남 학원가를 그냥 완전히 석권을 한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것을 사교육과 관련한 어떤 카르텔로 규정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R&D 관련해서는 R&D 자금을 전체적으로 보면 대기업 포션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하신 R&D 자금 나눠 먹기는 이게 정부 과제라는 형태로 그 지원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용역 과제 수행과 관련한 일종의 연구 과제 뭐 이런 거로 해서 뭐 적게는 수십억 단위에서 수백억 단위까지 그 사실상의 R&D 지원 자금 형태로 그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나눠 갖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의 판단은 이게 그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배분되는 것 같지 않다라는 문제 의식이 있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업체가 마치 어느 일부 정치 세력, 과거의 집권 세력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 과제를 많이 수행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문제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투명성을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경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하게 해결해야 될 어떤 혁신을 막는 킬러 규제는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예요. 지난 그 20대 국회 거의 막바지에 통과시켰던 소위 타다금지법 같은 것이거든요. 그거는 정말 국회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서 일종의 혁신 기업을 싹을 잘라버린 케이스죠. 뭐 그거 외에도 또 혁신을 막는 규제는 많이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아마 가장 타파돼야 될 그 킬러 규제는 국회 쪽에서 찾아보는 게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윤 대통령이 어제 차관 임명장을 직접 수여하는 그런 자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통일부 그리고 교육부, 환경문체부 이 네 부처를 콕 집어서 이념 부처로 언급했다. 자, 이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정봉주 의원님. 자, 이 네 부처의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현 정권의 어떤 정책들이 좀 부딪히고 있는 이런 부처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네 개의 부처를 보게 되면요. 이제 부처가 뭐 한 17, 18개 돼도 철학적 이념이 대립되고 있는 부처는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갖고 이제 해수부, 국토부 같은 데도 무척 중요한데 국토 개발이나 이런 등등에 있어서 좌우 보수 진보 이념이 부딪히는 경우는 없는데 지금 여기 네 개 부처를 보게 되면 통일부, 교육부, 환경부, 문체부 같은 경우는 통일도 이념적 성향으로 인해서 진보 보수의 정책이 확연히 갈리는 것이고 교육 같은 경우도 평준화냐 수월성 교육이냐라고 하는 것 같고 교육의 철학이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개 부처를 보게 되면 이데올로기적 성향이 민감하게 부딪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이제 요 얘기를 듣기 전서부터 공무원 사회가 30% 박스권에 갇혀 있으면서 지지율이. 근데 이제 공무원 사회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는 30% 국정수행 지지도보다도 부정적 평가가 콘크리트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무척 심각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었고 잘 못한다가 50에서 55%로 완전히 박스권에 갇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가 되냐면 고위공직자단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들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철학적 그 이념과 대통령의 국정 수행 정책 이런 게 부딪히는 데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판단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더라도요, 공무원을 이기는 대통령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요, 이제 뭐 부정적으로 뭐 늙어 이제 이런 표현도 있고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에요. 이 전문가 집단을 본인이 어설픈 아마추어적 국정 철학을 갖고 찍어내리게 한다? 그러면요, 1급, 2급, 3급,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뭐, 여기하고 연관성은 없지만, 1급, 2급, 3급 공무원들 다 쳐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뭐 이상한 얘기들도 돌고 있는데, 그럼 1급, 2급, 3급 쳐내려면 그 밑에 직원들은 없습니까? 과장 이하 직급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사회를 이렇게 일정하게 전문가 집단을 외압과 억압하듯이 공무원 사회를 움직이려고 하는 이 태도 자체가 저는 대단히 아마추어리즘이다,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이 4개 부처에는 대폭 물갈이가 예고되고 있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용산의 주파수를 맞추고 있지만 민주당은 때 아닌 이념 전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면서 발끈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김용남 의원의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때 아닌 이념 전쟁이 시작되면서 난데없는 극우 내각이 등장했습니다. 김정은 정권 하도를 외치는 사람이 통일부 장관에 지명되고 통일부가 그동안 대북 지원부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으니 앞으로 통일부는 대북 삐라부가 될지도 모릅니다. 내각을 구성할 때는 그분이 그 일에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그 일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해야지, 오직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는 분들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계속 왜곡된 시각으로 비틀기만 해서는 국가 발전에 큰 도움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은 이번 인사에서 극우 인사들을 내각에 앉혔다. 특히 통일부 장관을 겨냥하고 있는데, 자, 이번에 단행된 인사 가운데 유일하게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장관이 통일부 장관입니다. 야당이 단단히 벼르고 있는데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극우라는 용어를 너무 함부로 남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극우라는 개념에 볼 때 그 통일부 장관 지명자가 과연 극우 인사냐? 저는 그렇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을 향해서도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 따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입니다. 그리고 소위 진보를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인권에 대해서 경시하거나 침묵해갖고는 진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통일부 장관 지명자가 뭐 흡수 통일을 말했다고 해서 그거를 극우로 몰아세우는데, 우리가 바라는 가장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은 사실상 평화적 흡수 통일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동서독 간의 통일도 사실상 서독이 동독을 흡수한 것이죠. 물론 동독이 스스로 무너지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만, 우리도 남북한 통일을 이루는 시점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북한의 어떤 체제 변화가 우리에게 통일의 기회로 다가올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아주 지극히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얘기를 했다고 해서 지금 극우로 모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마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들이 인사청문회 위원들이 많은 공격의 날을 세우겠습니다만, 어떠한 그 윤리적 문제나 뭐 예를 들어서 조국 전 장관과 같은 자녀 입시 비리나 어떠한 뭐 윤리적인 문제가 크게 제기되지 않는 한 임명 절차에 있어서는 별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기 전에는. 자, 앞선 민주당에서 통일부가 앞으로 대북 삐라부가 될지도 모른다, 뭐 이런 비판까지 나왔는데요. 자, 정봉주 의원님. 이런 거죠. 그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에는 북한이라고 하는 그 38서 휴전선 그 북쪽에 있는 그 나라가 유엔에 가입된 국가입니다. 이것이 이제 압수수색 대상이나
그런 정도로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호 후보자가 지금 이제 북한의 인권을 얘기했다는데 이분 얘기를 쭉 보게 되면요. 그리고 이분이 평화적 흡수 통일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냥 북한 괴멸론자예요. 통일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헌법에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우리의 영토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중적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북한은 우리의 영토임과 동시에 또한 유엔에 동시에 가입해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냐면 상대가 있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를 부정하고 싶어도 또 상대를 인정하고 싶어도 어쨌든 통일부는 대상이 어디가 됩니까? 통일부가 이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는 없잖아요. 예. 통일부라고 하는 것은 대상은 휴전선 이북에 차지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그럼 그들을 괴멸하고 난 다음에 그럼 통일부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북한 국한 괴멸부 이런 것만 필요하게 되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는 뭐냐면 70년이 됐는데 통일부가 이렇게 간단한 직이면은 왜 지금까지 통일이 안 됐겠습니까? 복잡 단안한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정의 북과 군사적으로 대립도 하지만 북과 정치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지위에 있을 수도 있고 대화가 필요할 수도 있고 다종다기한 생각을 갖고 가야 되는데 편향적이고 북한 괴멸론자라고 하는 자가 통일부에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야당에 대해서도 반국가 세력이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정체성과는 맞겠죠. 그러나 국민들이 원하고 5천만 국민들이 원하는 이러한 통일적 관점에서 복잡 단안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 거고 네. 인사하십시오. 뭐 우리가 말린다고 안 하겠습니까? 하고 국민들이 이런 모습을 봐야 돼요. 지금 아직까지 국민들이 김용호 하게 되면 민주당 서대문 국회의원인지 통일부 장관 후보인지 누군지 모르거든요. 이분에 대한 본 모습이 좀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정부가 바라보고 있는 통일관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라고 하는 게 국민들에게 노출이 되는 거죠. 지금 말씀을 듣다 보면 사실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북한을 정상 국가로 보느냐 아니면 북한을 이른바 불량 국가 내지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 대상으로 보느냐가 기본적인 차이 같아요. 예. 만약에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본다고 하면 저런 말씀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거에 동의하시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계실까 싶어요. 사실은 북한 괴멸 내지는 뭐 용어를 바꾸면 북한의 근본적인 체제 변화 이거를 도모하는 게 통일부의 역할일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되도록이면 무력 사용 없이 무력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통일부의 가장 큰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일 이후에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서의 대한민국의 실효적인 지배가 북한 지역에도 미칠 때 우리 사회 질서나 체제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게 통일부 본래의 목적이라고 봐야겠죠. 예. 북한을 무조건 정상국가로 보고 존중만 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그건 외교부의 역할이지 통일부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예. 어쨌든 현 정부에서 가장 지난 정부와 달라진 정책이 이제 대북 정책인 것 같은데 통일부 장관으로서 공적 위치가 돼서 청문회에서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아마 국민들이 좀 지켜보실 것 같고요. 자, 이권 카르텔 이야기하다가 여기 이 얘기까지 해봤는데 자, 민주당은 지금부터 얘기할 이 문제로 이권 카르텔에 지금 역공을 펼치고 있는데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김건희 여사 일가땅 인근까지 변경됐다면서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입장까지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인 양평 군수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가족들이 진정한 이권 카르텔입니다. 강상면으로 바뀌면 6번 국도의 교통체제 목적이 전혀 해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적인 이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이익 위해서 계획을 변경하는 국가의 이런 행동이 이권 카르텔이 아니라면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도로국에서 실무적으로 진행한 건데 문제 제기가 돼서 저한테 보고를 온 거예요. 그래서 저거 받자마자
야, 이래서 이 늘공과 어공의 차이가 있는 거구나. 그냥 즉각 원점 검토해라라고 바로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도로국에서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거기는 진출입로가 없는 조인트 교차로라. 그게 들어서면 오히려 그 주변은 그걸 기피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원래 노선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 노선이 바뀌었고 공교롭게 바뀐 노선의 종점 근처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 자, 민주당이 주장하는 의혹의 핵심이 이런 내용인 건가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뭐 그 내용을 대충 알 테니까 먼저 그 국힘 입장이 어떤 건지 한번 먼저 좀 들어보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질문을 먼저 드렸는데요. 아니, 그쪽에다 먼저 질문하세요. 네, 김용남 전 의원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뭐 제가 늘 먼저 하죠, 뭐 그러면. 근데 이거는 조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때는 이 노선이 아니었는데 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난 이후에 노선이 바뀌었느냐, 이게 문제 제기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예타를 실시할 때는 실시 설계가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실시 설계라는 것은 최종적인 설계, 기본 설계 이후에 실제로 도로 어떤 시공을 들어갈 설계 도면인 것이죠. 근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때는 거기까지는 안 나온 상태에서 기본적인 이 수익률 분석을 하는 것이거든요. 들어가는 비용 대비 수익이 얼마나 될 것이냐를 대략 어림짐작해서 예타를 조사를 하는 것이고, 예타가 통과된 이후에 기본적으로 실시 설계 도면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구체적인 설계 도면은 당연히 예타가 끝난 다음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타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실시 설계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거기 때문에 예타 종료 이후에 실제로 공사에 들어갈 실시 설계가 그건 변경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네. 구체적인 설계의 마련인 것이지 그게 원래 없던 계획이 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원희룡 장관의 해명과 같이 이 나가는 진출로가 없는 그냥 돌기만 하고 서로 도로가 네. 교차되는 거기는 실제로 거기는 그런 게 들어서면 땅값이 떨어지거든요. 나갈 수 없는 고속도로는 그 소리만 왱왱 커지지 경제적인 이득이 없거든요. 근데 원희룡 장관은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했다, 또 전면 재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도 해서 국토교통부 입장은 정확히 최종 입장은 그러니까 뭔가요? 아마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쪽으로 고속도로가 설계가 되다 보니 예. 이게 오해를 살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늘 공무원 하는 분들은 소위 정무적인 검토 없이 그냥 이런 설계를 뽑았겠지만 이게 혹시라도 오해를 살 여지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봐라 이렇게 예. 지시했다. 소위 얘기하는 어공의 입장에서 정무적 감각을 갖고 재검토를 지시했다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네. 자, 국민의힘 입장 먼저 들어봤고요. 정봉주 전 의원님. 이런 거죠. 이 과정을 보면요. 그 2021년 5월에 예비 타당, 그러니까 2019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 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일정 정도 이상 규모가 들어가게 되면 예타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2021년 5월입니다. 2년 전이죠. 그때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서 종점은 양평군 양서면으로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제 김용남 의원이 조금 다르게 설명을 했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할 때 대체적인 윤곽이 다 나왔기 때문에 도면까지 그때 저희가 다 확인한 겁니다. 양서면으로 그 종점이 나와요. 그리고 지난해 2월에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도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발표합니다. 네. 자, 2번이나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죠. 그런데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양서면을 종점으로 발표하던 것이 김건희 씨 어머니 최은선 씨 그 일대가 한 7,000평 정도 소유하고 있는 인접 지역인 강상면으로 3개월 뒤에 발표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뭘 물어봤냐면, 자, 예비 타당성 조사 이후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비 타당성 이거 노선 변경이라고 이쯤 되면 노선 변경이고 예비 타당성 조사 이후에 변경되는 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형 변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구를 뚫어야 되는데 환경 문제 때문에 이렇게 우회한다든지 이런 작은 변경이 있는데 이게 위아래로 길이 실질적으로 한 1,000억 정도 규모가 더 들어가는 공사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금 민주당에서 뭘 요구했냐면 국토부하고 경기도에다가 예비 타당성 조사 종료 후에 이렇게 노선 변경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예. 한 건도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못 내놔요, 이거를.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대놓고 경기도 도의원 출신 의원들이 달라 그랬어요, 이런 게 있으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아주 이례적인 거고 김건희 씨 어머니 땅 있는 쪽에 의도적으로 길을 낸 것 아니고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 의혹 제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이제 의혹 제기를 했고 국토부에서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하니까요. 자, 어떤 설명이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제가 하고요. 알기로는 이제 일반 도로가 나면 당연히 지가가 상승하죠. 근데 진출로가 없는 고속도로가 어느 땅을 지나가면 그 오히려 땅은 떨어진다. 오히려 떨어집니다. 예. 땅값이.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중요한 뉴스가 있어서 잠깐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IAEA의 최종 보고서가 공개됐는데요. 일단 국제안전 기준에 부합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인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만한 수준이다. 자, 이렇다면 결론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공업용 폐수를 생각하면 중금속이 포함된 공업용 폐수도 일정한 처리를 거치고 나면 방류를 하거나 이렇게 하천에 흘려 보냅니다. 이제 IAEA의 검사 결과 지금까지 소위 알프스라고 하는 다액정 제거 설비를 거친 물에 대해서 일본의 계획대로 40배로 시석한 이후에 30년에 걸쳐서 방류를 하면 그 영향이 인체나 그 해양 생태계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왔다는 것이 요점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또 한 번 광우병과 또 사드 배치 때와 같이 괴담과 과학의 대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뭐 여야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리는데 야당에서는 검증 없는 깡통 보고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자, 여당에서는 국제기구를 돌팔이 취급하냐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 지금 얘기하셨지만 여당에서는 이게 광우병에 의한 선동 정치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게 대선 불복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왔거든요. 그거 뭐 입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다 말입니까? 뭐 말 같은 말을 해야죠. 이게 어떻게 대선 불복입니까? 그리고 이게 왜 깡통 보고서라고 하는가 국민들이 그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을 정리하면요. IAEA 최종 보고서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일본이 IAEA에다가 뭘 의뢰했죠? 그 내용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민주당이 이 정부에다가 요청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당신들이 자꾸만 일본 편을 들려면 들고 싶으면 들어라. 그러나 당신들이 과학적이라고 얘기하면 정확하게 과학적 근거를 갖고 일본 편을 들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러면은 IAEA에다 용역 요청을 했잖아요. 그 용역 요청한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기존에 국제 과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64종의 핵종이 있다라고 했는데 IAEA에 의뢰한 건 32종의 핵종밖에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32종을 왜 안 합니까?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의혹이 있으니 IAEA에다 일본이 무슨 용역 보고서를 했는지 내놓고 그 다음에 이 보고서가 있어야지 이게 완성된 건데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그 해양 오염수 방류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중저준위 핵 폐기물이에요. 핵 폐기물을 왜 바다에 폐기합니까? 이거는요 이미 국제적인 처리 방식이 있습니다. 이 물을 세슘 반감기가 30년이니 기다리고 있다가 증류시키고 난 다음에 고체화시켜갖고 이것은 500m 지하에 저장을 해야 되는 중저준위 폐기물이에요. 폐기물을 왜 바다에 방류합니까? 바다에 방류하는 걸 이 정부는 왜 지지합니까?
예. 그런데 IAEA가 또 유엔 가입국들이 회원국으로 있는 어떤 아니 기구기도 그러니까요. 하고요. 예. 여기 계신 어느 분도 예. IAEA에다 뭘 요청한지 몰라요. 뭘 그거를 요청하고 알면 된다. 그걸 네. 달라고 요청을 해야죠. 자, 그로시 요청 안 하고 예,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이 곧 방한할 예정이고 기자회견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질문도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질문하겠죠. 그리고 또 답변도 나올 건데 이제 IAEA가 국제 원자력 기구잖아요. 네. 국제 원자력 기구인데 국제 원자력 기구마저 깡통 내지는 친일 단체 취급을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그 대범함은 참 어디서 나오는지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래서 알프스라는 다액종 제거 시설을 돌린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쪽은 이번에 만약에 방류가 된다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전대미문의 방사능 물질 해양 투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과거를 되돌아보면요. 각국 나라가 2차 대전 이후에 이 태평양 내지는 해양 쪽에서 핵폭탄 실험 많이 했습니다. 예. 단적인 예가 그 수영복 중에 왜 비키니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2차 대전 이후에 비키니 섬에서 이루어졌던 핵폭탄 실험 때 그 폭발력이 너무 대단해서 붙여진 이름 아닙니까? 사실은 그때는 어떠한 반성적 고려도 없이 실제로 핵폭탄 실험을 대양에서 해양에서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런 걸 전혀 규제하지 않다가 이제는 자제하자 해서 해양 쪽에서 핵실험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2011년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졌을 때도 2년 동안은 대책 없이 핵물질이 해양으로 흘러 들어갔거든요. 지금 이 방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는 그거에 비하면 훨씬 정화되고 처리된 오염수인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보고서가 바로 오늘 나온 IAEA의 최종 보고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지하수 들어가는 거 차단 공사하고요. 네. 그리고 이 물을 가둬두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체화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비용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바다를 오염시킬 권리가 일본이 없는데 뭐냐면 2011년 후쿠시마 사태 났을 때 전 세계가 후원금 보내갖고 일본을 도왔거든요. 그 도운 전 세계에 등에 지금 비수를 꼽는 격인데 이 정부는 왜 앞장서서 그렇게 비수를 꼽는 일본 정부 편을 드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일본에게 IAEA와 일본 정부가 이게 카르텔을 형성해서 지금 불법을 하고 있다. 압수수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윤석열 정체성에는 더 맞죠. 알겠습니다. 가장 핵심은 일본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일본 편을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가 반대하더라도 사실상 일본 정부가 방류를 결정하면 막을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실리적인 측면에서 외교전을 펼치는 것이죠. 그런 핑계 대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인접해 있는 국가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전 세계가 의아해하잖아요. 왜 일본 편을 듭니까? 일단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체화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 왜 그 길에 대해서 이 정부는 한 번도 얘기를 안 하냐. 그런 논리라면 공업용 폐수도 하천에 어떠한 처리 시설을 그건 알아서 하세요. 공업용 폐수에 대해서. 이거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아니라 해류의 핵준저주의 방향에 의하면 왜 바다에다 우리보다 먼저 영향을 받는 게 아니, 캐나다, 미국입니다. 일본 편을 두고 싶으면 캐나다, 일본 가서 미국에서 사세요, 지금 그냥. 반대한다는 얘기는 일본 편 없거든요. 두고 싶으면 일본 가서 사세요. 알겠습니다. 국기도 일본 일장 좀 바꾸고. 저렇게 비과학적인 아니죠. 주장만 거듭하니까. 아니 IAEA에다 뭘 되는 요청한지도 겁니다. 모르면서 무조건 동의한대. 자, 뭘 요청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국민들이 핵종 64종인지 32종도 모르잖아요. 몇 종 있습니까? 핵종이? 모르잖아요. 몇 종이 있는지. IAEA 사무총장 방한할 때 아마 질문이 나올 것 같고 그때 좀 지켜보도록 하고 국민이 이런 상황이지만 불안한 것도 맞고 또 그렇지만 국제사회로서 또 다른 나라들하고 보조를 맞춰야 된다 이 의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고 저희가 더 이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지만 오늘 비가 좀 많이 내려서 저희가 폭우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돼서 나이트 포커스 오늘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주, 김용남, 전직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전과 청주에 호우경보, 서울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밤사이 중서부에는 최고 150mm의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비 상황과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김진두 기자. 네, 김진두입니다. 네, 지금 호우경보로 확대된 지역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전과 충북의 청주, 보은 옥천, 그리고 경북 상주와 문경입니다. 또 서울 등 수도권과 영서, 충남과 전북에는 각각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호우특보 지역에는 시간당 20-30mm 정도의 장대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면 붉은색으로 표시된 폭우구름이 경기 북부와 강원, 충북을 지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남서해상에서 또 다른 비구름이 발달하며 내륙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비구름이 자정 전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내륙에 유입되면서 국지성 호우를 더 쏟아부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에는 최고 150mm 이상, 강원 내륙과 충청, 전북에도 12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만 비구름의 이동 속도가 무척 빨라서 내일 새벽이나 아침쯤이면 내륙의 비가 대부분 약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 시설물 피해와 함께 저지대 침수, 고립사고 등이 우려된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윤두입니다. 밤사이 국지성 호우가 예고되면서 전국의 산사태 위기경보가 오늘 오후 4시 반을 기해서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됐습니다. 산림청은 밤사이 전국에 많은 비가 예보돼 산사태 위험이 높아졌다며 산림 주변 지역에서는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중부와 호남, 제주도에는 최고 150mm 이상의 호우가 내리고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최고 7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아버지와 아들이 사망했습니다. 사고 차량에 불까지 붙어 아들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고 아버지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동 중인 소방차 앞에 불에 타고 있는 차량이 보입니다. 소방관들이 급히 달려들어 물을 뿌려보지만 좀처럼 불길이 찾아들지 않습니다. 사고가 난 건 등교 시간인 아침 8시 반쯤. 빗길에 미끄러진 승용차가 가드레일과 도로 표지판 기둥을 잇따라 들이받은 겁니다. 앞에 타고 있던 40대 아버지는 주변 운전자들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숨졌습니다. 뒷자리에 있던 10대 아들은 발견되지 못해 차 안에서 변을 당했습니다. 아버지를 구하고 다시 이렇게 보니까 거기 연기가 꽉 차 있었는데 갑자기 불이 팍 났다는 거예요. 목격자 얘기는. 경찰 관계자는 아버지가 아들을 학교로 데려다 주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침 7시 50분쯤 충남 서산시 지곡교차로 승용차 2대가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맞부딪힙니다. 흰색 승용차가 흰 연기를 뿜으며 그대로 튕겨나갑니다. 이 사고로 80대 여성 1명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숨졌고 70대 운전자 등 3명도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직진 차량과 부딪힌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IAEA의 최종 보고서가 오염수 방류의 가장 중요한 명분이었던 만큼 일본은 국내외 여론전을 이어가며 방류 시기를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평가한 최종 보고서를 전달합니다. IAEA는 보고서에서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접근 방식과 활동이 국제 안전 기준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plan as it has been proposed and devised is in conformity with the agreed international standards. 특히 도쿄 전력이 계획하고 평가한 바와 같이 오염수를 통제하고 점진적으로 바다에 흘려보내면 인체와 환경에 방사능이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의 안전성 검토는 방류 단계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며 현장의 실시간 모니터링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f the government decides to proceed with it, the IAEA will be permanently here, reviewing, monitoring, assessing this activity for decades
to come. 일본은 IAEA의 이번 최종 보고서로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명분을 확보한 만큼 오염수 해양 방류가 안전하다는 점을 전제로 국내외 여론전에 더욱 힘을 실을 것으로 보입니다. 責任あるリーダーとして日本や世界の人々の健康や環境に悪影響のある放出を認めることはないと申し上げてきました。 일본 정부는 다만 국내 어민들의 반발 등 국내 반대 여론과 주변국의 움직임을 살피며 방류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IAEA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손을 들어줬지만 자국민과 주변국의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국민의힘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 국제사회 중추국가로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11개 국가의 원자력 분야 최고 전문가가 거의 2년 동안 작업한 결과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추후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는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과학적 근거 없는 정쟁을 위한 선전과 선동은 국제적 망신만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다고 결론 내린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보고서는 핵 폐수 안전성 검증이 없는 깡통 보고서라고 비판했습니다. 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IAEA 보고서를 여러 민간 전문가와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됐던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에 대한 성능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IAEA가 시료 채취한 오염수 분석도 역시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가운데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4명에 대한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했는데 법원이 이 가운데 한 건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이의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가운데 제3자 변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는 4명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한 날, 광주지방법원이 이 가운데 양금덕 할머니의 공탁건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양 할머니가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법원에 낸 적이 있어 내부 회의 끝에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외교부는 판사가 아닌 공탁 공무원이 형식상 요건을 완전히 갖춘 공탁 신청에 대해 제3자 변제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며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헌법상 보장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불수리 결정을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즉시 이의 절차에 착수하여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며 또한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 다른 피해자인 이춘칙 할아버지를 비롯해 2건은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반려됐습니다.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피해자 측은 일방적인 공탁 절차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를 상대로 반발을 이어갔습니다. 제3자 변제에 반대하는 피해자들의 채권을 어떻게 소멸시킬 것인지, 어떻게 그 사람들의 손에서 판결을 뺏어갈 것인지가 지금의 싸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 가운데 11명은 변제금을 수령했지만 나머지 4명에 대한 문제 해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정부 여당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소관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는 오늘 국민의힘과 국가보훈부 관계자 등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민주유공자법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법은 이미 관련 법령이 있는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이외에
6월 민주항쟁 등 다른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이나 부상, 유죄 판결 등 피해를 본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가짜 유공자를 양산하는 운동권 특혜법을 날치기 처리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주류인 586 운동권 세력이 반정부 시위나 불법 파업, 자유민주주의 부정행위 등을 하다가 숨지거나 다친 사람을 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을 통과시켰다면서 이같이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반국가 단체로 판결받은 난민전 사건과 경찰 7명이 숨진 부산 동의대 사건 등이 4.19 혁명이나 5.18 민주화 운동과 동등한 유공행위로 인정받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차관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일부 부처를 콕 집어서 이념 부처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현 정권의 주요 정책과 맞물린 문재인만큼 신경전이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부처로 지목했다고 전해진 기관은 통일부와 교육부, 환경부,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4곳입니다. 모두 최근 쟁점 현안을 담당하는 핵심 부처입니다. 통일부는 대북 정책의 방향성,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 혁파, 환경부는 원전 오염수 대응과 4대강 사업, 문체부는 관련 시민단체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른 상태입니다. 참모들에게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전임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정책의 타성을 버리라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이 적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이런 인식에 힘을 보탰습니다. 특히 북한의 거짓 평화쇼에 취해 이 북핵 위협을 키웠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깎아내리고 철저한 안보 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며 군사훈련을 등한시하는 등 문재인 정권의 대북 외교 정책은 가짜 평화에 매달린 5년이었음을 잊었습니까? 민주당은 발끈했습니다. 여권이 때 아닌 이념 전쟁에 불을 지핀 것도 모자라 극우 인사를 내각에 앉혔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념 전쟁이 시작되면서 난데없는 극우 내각이 등장했습니다. 김정은 정권 타도를 외치는 사람이 통일부 장관에 지명되고 통일부가 그동안 대북 지원부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으니 여권과 생각이 다른 사교육단체나 노조를 이권 카르텔로 규정해 칼을 휘두르려고 한다며 그 전에 법조 카르텔부터 혁파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비리 문제 등을 부각하며 공세의 고삐를 조일 태세라 전현 정권의 주요 정책을 둘러싼 신경전이 여야의 대리전으로 비화하는 분위기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대북 지원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을 받은 통일부가 남북협력사업 관련 산하기관에 개선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달 개선공업지구지원재단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예산 감축 등 개선안을 지시했다면서도 일부 언론 보도처럼 30% 이상 예산 감축 같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북교류가 중단된 상황이 장기화하고 있는 등 두 기관의 업무량이 많이 줄어든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신재생에너지 관련 비리가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된 것과 관련해서 정부가 강도 높은 혁신에 착수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를 구성해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정책혁신 TF는 투명한 행정 처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수천억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 지원 사업들을 전면 점검해서 사업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오늘로 출범 보름째를 맞았지만 쇄신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못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민주당 안팎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혁신위가 난관을 뚫고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출범 보름을 맞은 김은경 혁신위가 다시 회의를 열었지만 관심을 끌었던 2호 혁신안 발표는 없었습니다. 징계 회피 목적으로 자진 탈당하는 꼼수 방지를
다음 혁신안으로 예고했지만 미뤄진 겁니다. 대신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당이 현재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위기의식이 부족하다 등의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혁신위가 1호 혁신안으로 냈던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에 대한 당내 논의가 열흘 넘게 지지부진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의원총회에서 뜻을 모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의원총회가 시간이 워낙 빠듯하게 진행이 되면서 그때 혁신안을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 그 시간이 충분치가 못했습니다. 민주당 혁신 논의가 주춤하는 사이 여당 공세는 거세지고 있습니다. 애당초 민주당 혁신이 출범 자체가 무늬만 혁신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무늬만 민주당이 아닌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당 안팎의 상황도 복잡합니다. 민주당이 7월 들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한층 집중하며 혁신위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데다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평가가 먼저라는 비명계 반발도 여전합니다. 혁신위가 왜 생겼습니까? 현 지도부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거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 지도부의 일련은 어땠는가?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될 것이고. 총선을 앞두고 정치 행보에 나선 전직 대표들에게도 시선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호남을 다녀온 이낙연 전 대표는 전직 대통령 묘역 참배와 예방을 이어간다는 계획인데 이재명 대표부터 빨리 만나라는 친명계 요구에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정부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기대를 걸었던 민주당에 대해서도 많이 실망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추미애 전 대표도 법무부 장관 사퇴 때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대표의 영향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부쩍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힘받기 어려운 여건이라 혁신위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혁신위가 쇄신의 정점인 공천 룰에도 칼을 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최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빠르게 오르고 또 자금이 빠지면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연체율 높은 지점에 대한 특별 검사를 벌여 필요할 경우 금고 통폐합이나 임원 직무정지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전성 규제도 신협이나 농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 수준으로 강화합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마을금고의 올 1분기 대출 연체율은 5.34%. 다른 상호금융 연체율의 2배가 넘습니다. 2달 새 이탈한 자금만 7조 원에 육박합니다. 부동산 경기 둔화와 고금리, 일부 부실 대출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새마을금고의 어떤 대출 행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금고별로 대출이 나가는데 일부 금고들에서 조금 방만한 대출 행태들이 좀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려가 커지자 관리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일단 진화에 나섰습니다. 연체율이 6월 중순 6.49%까지 증가했지만 이후 감소 기조며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우려가 워낙 큰 만큼 건전성 강화 대책도 동시에 내놨습니다. 먼저 이번 달부터 연체율이 10% 넘는 30곳에 대해 합동 특별 검사를 벌입니다. 필요하면 통폐합과 임원 직무 정지까지 단행할 예정입니다. 경영을 개선해라, 필요하면 합병을 해라, 부실자산 정리해라, 임원의 자격을 정지시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7월 10일 이후에 약 5주간에 걸쳐서 팀을 구성해서 할 예정입니다. 건전성 규제는 다른 상호금융기관만큼 강화합니다. 금융당국이 아닌 행안부 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는 사실상 감독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관리하며 부동산 건설업종 대출 한도 규제도 각각 30%, 합산 50% 이내로 제한합니다. 관련 개정안은 준비 중으로 이번 달 안으로 입법 예고될 예정입니다. 운용자산만 200조 원이 훌쩍 넘는 새마을금고. 위기설까지 나오자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전문성이 높은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사교육업체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회 유착 의혹을 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유착 의심 사례 2건을 중대범죄수사과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학원 강사가 수능 출제 관계자 만났다면서 수강생들에게 예상 문제 유형을 소개했다는 제보 등 2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영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40대 친모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2월 부산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를 부산 기장군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갑자기 숨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유기 장소를 확인한 뒤 현장 수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아이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상당수는 베이비박스에 남겨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베이비박스에 두고 간 과정에 따라서 막힌 건지 버린 건지에 대한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이 나뉘고 있습니다. 우정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경기 수원에서 낳은 아기를 서울 관악구 베이비박스에 맡긴 30대 여성 A씨. 지난 2015년 광주에서 딸을 출산한 30대 여성 B씨도 경기 군포에 있는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갔습니다. 다행히 두 아이 모두 보육시설로 넘겨져 탈 없이 자라고 있다는 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얼핏 비슷해 보이는 두 엄마의 사례를 놓고 경찰은 정반대 결론을 내렸습니다. 먼저 경찰은 A씨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베이비박스 운영진과 충분히 상담하고 어려운 사정이 인정돼 아이를 맡긴 부분에 주목한 겁니다. 반면 B씨는 아무런 상담 없이 아기가 인계되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떠난 데다 양육을 포기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방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사법부의 관점도 수사기관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8년과 재작년 두 아이를 잇따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법원은 담당자와 상담을 거쳤고 아이를 보호할 직원이 상주하는 곳에 아이를 두고 간 만큼 버린 게 아니라 맡긴 거로 봐야 한다며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만 베이비박스에 놓고 떠난 경우엔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출생정보가 적힌 쪽지를 남겼다고 해도 아이를 버렸다는 판단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적법한 어쨌든 보육기관은 아니고 자기가 낳은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그냥 다른 기관에 맡겨버린 거잖아요. 최근 출생미 신고 영유아를 둘러싼 경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베이비박스 운영기관에는 앞서 아이를 두고 갔던 부모들의 불안감 섞인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선택지로 베이비박스를 찾았던 부모들이 잇따라 처벌받는다면 아이들이 음지에서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상담 자체가 이제 출생신고 조건부 상담이다 보니까 이 엄마들이 어디에서든 상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부터 우선 살려놓고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저희 입장인 거고요.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경찰이 들여다보는 출생 미신고 아동 97명 가운데 74%는 베이비박스에 넘겨진 아이들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부모의 결정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맡기는 과정에서 생명을 존중했는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지난달 경기 오산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6명의 사상자를 낸 뒤 달아났던 20대 운전자의 차량이 경찰에 압수됐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 차량이 압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낮에 SUV가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덮치며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그대로 칩니다. 한 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대형 사고를 내고도 계속 달리던 차량은 다른 차를 들이받은 뒤에야 겨우 멈춰섰습니다. 운전자 20대 A씨는 구속됐고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의 2배를 훌쩍 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 정도가 큰 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만큼 재범 우려도 있다고 판단해 A씨의 차량을 압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은 사건이 송치될 때 검찰로 넘어가고 이후 재판에서 몰수 결정이 나오면 최종적으로 소유권도 박탈됩니다. 음주운전을 처음 저지른 초범의 차량이 압수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는 5년 안에 5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거나 2번 이상 음주운전했던 사람이 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만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새로 내놓은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따라 이달부터는 초범이더라도 사상자가 여러 명 발생하거나 사고 뒤 도주하는 등 중대 음주운전 사고로 분류되면 차량 압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 역시 4번째 적발부터는 압수 대상에 포함됩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 압수를 강화하면 재범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산권을 박탈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특히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게 되고 재범의 의지를 차단할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으로. 경찰은 또 상습 음주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나 음주운전 방조 등의 행위도 적극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오토바이는 사고가 나면 사망 위험이 훨씬 크지만 보험 가입자는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비싼 보험료 때문인데 이번 달부터는 첫 가입자의 경우 이 비용이 20% 정도 줄어듭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차선을 이리저리 바꾸고 직진 신호에 유턴까지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일방 통행 표지를 무시한 채 아이들 옆을 아슬아슬 지나칩니다. 배달 시간에 쫓긴 질주에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도 위험해지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이륜차 사고는 18,000여 건, 숨진 사람도 480명이 넘습니다. 사고 대비 숨진 비율은 자동차의 3배 육박할 만큼 사망 위험이 큽니다. 그런데도 운전자 절반 정도는 의무보험에도 들지 않았습니다. 비싼 보험료 탓인데 배달 오토바이 같은 영업용은 한 해 평균 224만 원에 달합니다. 사고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가정용의 10배가 넘는 겁니다. 20대들은 800까지도 나오고요. 가입 경력, 가입 후에 사고가 났는지 여부, 나이는 어릴수록 위험도를 높게 보니까 이런 부담을 낮춰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보험료를 할인해 줍니다. 첫 가입 때도 사고를 여러 번 낸 가입자와 같은 등급으로 묶었던 방식을 바꿔 보험료를 20% 정도 깎아주는 겁니다. 또 배달하는 시간에만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시간제 보험 판매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내년 4월부터는 회사에 소속된 오토바이 사고가 줄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단체 할인 제도도 도입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는 설탕 대체 인공 감미료 가운데 하나인 아스파탐에 대해서 우리나라 섭취 수준은 낮은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국제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는 체중 70kg 성인의 경우 아스파탐 2.8g을 평생 매일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 등의 자료를 보면 체중이 35kg의 어린이가 다이어트 콜라 250ml 한 캔을 하루에 33캔 이상 마시면 1일 섭취 허용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에 28개 지점을 둔 유명 헬스장이 돌연 폐업하며 환불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경찰에 접수된 고소 건수가 200건을 넘었습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헬스장 대표 전모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A 헬스장은 지난달 8일부터 경영난을 이유로 문을 닫았고 돈을 돌려받지 못한 헬스장 회원들이 속출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자 200여 명이 고소장을 제출했고 피해액은 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 당국이 이달 들어서 북한 주민들의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노마스크 동향이 포착된 건데 북한의 국경 개방과 오는 9월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참가를 계기로 한 국제 스포츠 무대 복귀 움직임과 맞물려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들어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TV에서 보도한 실내 행사 장면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북한 청년들이 극장에 빼곡히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새로운 혁명 초소마다에서 감 높은 위훈을 새겨갈 결의를 피력했습니다. 최근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 실린 사진들도 마찬가지인데 지난달 30일까지만 해도 주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던 모습들과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 2020년 초부터 고강도 방역 조치에 들어갔던 북한이 이달 들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입니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방역 해제 동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면서 북한이 방역을 풀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아직 노마스크에 대한 북한 당국의 공식 발표는 없는 상황.
이런 조치가 북한 당국의 일시적인 조치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 당국이 노마스크를 공지하면서 무더운 여름철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피부병과 눈병 확산을 우려한 임시 조치로 설명했다는 내부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북한의 국경 개방과 오는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참가를 계기로 한 국제 스포츠 무대 복귀 동향도 포착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굳게 걸었던 빗장을 점차 푸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중국이 다음 달부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소재로 활용되는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 통제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단기 수급에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안상의에서 업계 관계자 등과 회의를 열어 국내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갈륨은 주로 미래 반도체 개발을 위한 연구용으로 활용되고 있고 반도체 공정용 가스 생산에 사용되는 게르마늄은 현재 대체가스를 사용하고 있고 수입처 다변화도 가능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통제가 약해지면서 권력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한다며 특별 군사 작전은 계속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통제력이 약해지며 그의 권력이 무너지고 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바그너 그룹 반란 사태와 관련해 푸틴 대통령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바그너 그룹이 러시아 깊숙이 들어가 특정 지역을 점령했다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역 상황을 통제하지 못했고 그가 가졌던 모든 수직적 권력이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 크림반도가 없는 우크라이나를 상상할 수 없다며 크림반도 탈환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바그너 그룹의 반란 사태가 전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이른바 특별 군사 작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Провокация не повлияла на действия группировок войск.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мужественно и самоотверженно продолжали решать возложенные на них задачи. 쇼이구 장관은 우크라이나군이 전투기와 전차 등 2,500개에 달하는 무기를 잃었다며 우크라이나의 대반격도 잘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유사시 유럽 동부 전선에 병력 30만 명을 30일 안에 배치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사 역량에 맞춰 최상의 방위 전략을 짜겠다는 것으로 오는 11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장미란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 처음으로 출근했습니다. 체육기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라는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비판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는데요. 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막중한 임무를 맡게 돼서 많이 부담스럽기도 한데 맡겨주신 만큼 또 열심히 해서 또 그 이상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식 접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염려해 주실 만큼 그 이상으로 부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 예천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중서부와 전북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특히 충북 일부와 경북 일부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중부와 경북 북부는 내일 새벽까지, 호남과 경남 해안, 제주도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시간당 30에서 7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수도권과 제주도 많은 곳에는 150mm 이상, 영서와 충청, 전북에도 120mm가 넘는 큰 비가 예상됩니다. 이 비는 내일 오전에 그친 뒤에는 낮에 다시 더워집니다. 서울이 30도, 춘천은 33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에는 남부와 제주도에, 토요일에는 충청 이남 지방에 또다시 비 예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화요일 뉴스나이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